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곧 부가세 신고라는 것을 할 텐데요. 이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제가 대구에서 계시는 그 세금 전문가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 팀장으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지금은 셀러를 하고 있는 민경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리 온라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부터 그리고 부가세 신고까지 한번 쭉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민 대표님, 온라인 사업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사업자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이제 납부를 하는 세금인데, 1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에 대해서 다음 해에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 사업소득만 있으신 분은 사업소득만 하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부업으로 이제 바로 시작하시는 분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있죠. 그 근로소득과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합산을 해서 1년 동안 나한테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흔히 이제 부가세라고 부르죠.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뭐 거래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급가에게 부가세율을 이제 계산을 해서 부가세를 소비자한테 받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물건을 매입할 때 주기도 하고 해서 그 차액을 납부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금이고요. 원천세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직원이 있을 경우에 직원한테 지급하는 급여에서 직원이 발생한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생기는 세금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직원들이 국세청에 가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하면 이제 국세청이 미어 터질 거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나 정부기관 그러니까 원천 징수 의무자들 급여 지급할 때 공제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네네 직원이 없거나 그러면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두 가지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도 있고 일반 사업자도 있는데 그 사업자별로 부가세 신고 그 기준 금액이랑 기간이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가세 신고 기간은 표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신고 납부를 하고요. 연 2회 고지 납부를 하는데 기간이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1월부터 6월까지를 1기라고 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그리고 이 1기를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눠서 1월부터 3월까지를 예정, 그 다음에 3개월을 확정, 예정, 확정으로 나누는데 개인 사업자는 신고를 1기 확정, 그 다음에 2기 확정, 요때 신고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정은 예정 기간에는 직전 과세 기간, 그러니까 6개월이죠, 직전 과세 기간의 50%를 미리 사전에 고지를 받고요. 고지를 받아서 50%를 납부를 하고 확정 기간에 신고했는 금액에서 마이너스 앞에 예정 때 납부했는 금액 50%를 차감을 해서 차액을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는데요. 이제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는데 2기 확정 요때 신고를 하거든요. 2기 확정이면 1월 25일에 신고를 한 번 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4번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다. 연 4회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 기간은 이 과세 기간의 다음 달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다음 이 과세 기간이 1기 예정 같은 경우는 3월까지니까 다음 달 4월 25일. 그 다음에 확정은 7월 25일. 2기 예정은 10월 25일. 2기 확정은 1월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신고 납부를 그러면 이번에 다가오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는 일반 사업자와 또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간이사업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번 신고는요. 네네, 이번 신고는 간이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럼 일반 사업자분들은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신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네네. 대표님, 그 부가가치세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 물품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일반 사업자와 간이가세자가 약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부가세를 흔히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부가세를 납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소득세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셀러는 그 제품을 소싱을 해서 등록을 할 때 마진 계산을 하죠. 마진 계산을 할 때 이미 부가세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고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는 내 돈을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받은 돈을 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여기 보시면 판매가와 배송비가 있고, 비용의 매입가, 배송비, 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마진 계산할 때 보시면 여기 부가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매출 부가세랑 매입 부가세를 계산해서 지금 차액이 이만큼이 발생한 거고, 여기에서 총 이제 매출에서 매입을 다 뺐을 때 손익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이거를 다 풀어서 보시면 위에 판매가가 10,000원인 걸 10,000원 밑으로 내려와서 13,000원에서 매출이 총 13,000원일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다음에 매입 같은 경우도 3,000원에 매입해서 배송료 3,000원, 수수료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가 이렇게 되고, 이 매출 부가세랑 매입 부가세를 뺐을 때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가 요 금액이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고요. 그 다음에 전체 요 매출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순수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손익, 그 다음에 내 손에 떨어지는 순마진이 일반 가세자의 같은 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서 계산을 하고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을 순이익을 보는 거고요. 그렇죠? 부가세는 네. 어쨌든 좀 따로 계산을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마진이라는 걸 자체가 부가세를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뭔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그 공급가액에서 순이익을 뽑고 그다음에 부가세는 따로 계산하는 게 훨씬 이게 맞는 거네요. 정석적으로 하게 되면. 네네. 이렇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이쪽이 순마진이고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거쳐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분리해서 부가세가 어느 정도를 지금 한 달에 내야 되는지가 계산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럼 간이가세도 자도 알려주세요. 네, 간이가세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바뀐 게 있어요. 간이가세자 원래 적용 기준이 연매출 8천이었는데 7월 1일부터 1억 400만 원으로 확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계산 방법이 일반 과세자랑 조금 달라요. 일반 과세자는 계산 기준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간이가세자는 공급대가라고 하는데, 이 공급대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앞에서 봤을 때 요 금액이 공급대가가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공급 가액인데, 금리가세자는 공급 대가에서 부가세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감상 이제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지 않았는데 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계산 방법이, 일반 가세자는 그냥 뭐 매출이든 매입이든 10%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간이가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거는 이제 소매업으로 해서 15%의 부가가치율을 우리가 적용을 받고요. 이 15%에서 다시 10%를 계산을 해서 매출의 부가세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매입 같은 경우는 매입 합계액에서 0.5%를 계산해서 차액을 계산한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예시로 보여주세요. 네, 예시로 설명하면 드릴게요. 똑같은 이제 마진 계산기를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드려드릴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 판매가랑 배송비, 매입가랑 배송비는 일반 가세자 예시랑 똑같은 금액을 넣었고요.
판매 수수료도 동일하게 넣었을 때 부가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이가세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대가로 부가세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공급 대가랑 우리가 책정했는 이제 판매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13,000원 그대로 있고 계산 기준인 13,000원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부가가치율이 15%라고 했잖아요. 15%에다가 10%, 13,000원에서 15% 곱하고 10% 곱하고, 매입액은 3,000원, 1,299원을 더해서 7,299원에서 매입 공제율이 0.5%니까 7,299원에서 0.5%를 곱하면 195원에서 36원을 빼게 되고 159원이 실질 납부해야 되는 부가세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순이익은 부가세에서 차액을 계산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순이익이 되고 본인이 가지고 가는 순마진이 돼요. 그러면 아까 일반 가세자와 순이익이 일반 가세자가 조금 더 높았던 것 같고 부가세는 내는 비율은 간이 가세자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네. 부가세는, 간이가세자는 거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체감상 뭐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고 이제 매출에서 부가세를 따로 계산하니까는 손해 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납부 금액이 작아서 뭐 그게 크게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순이익도 낮은 것 같지만 종합소득세 때는 또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내는 소득세 구간이 좀 적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이제 적용 기준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간이 사업자 기준을 했을 때 1억 800만 원 미만일 때는 간이 가세자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이상이면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반 가세자가 무조건 뭐 안 좋다, 간이 가세자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매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뭐 업체에서 직접적인 거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매출 금액이 적어도 일반 과세자로 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뭐 순수하게 뭐 쿠팡이나 네이버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 매출만 있고 금액이 작다, 그러면 간이 사업자로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급가액의 10%를 매입 매출로 다 반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사업자는 매출액의 부가가치를 곱해서 10%, 그 다음에 매입액은 0.5%.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간이 사업자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납부 면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를 면제를 받아. 그래서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부가세적인 측면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또 매입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야 매입 비용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부가세만 봐서 뭐 이제 부가세 납부하지 않으니까는 매입 자료를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은 한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쇼핑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국세청에서 신용카드를 받은 만큼 혜택을 주는 거죠. 신용카드 받은 금액의 1.3%를 부가세 감면을 해줘요. 이 감면해주는 게 한도가 1년에 1,000만 원인데, 이 1년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에 1.3%까지 한도를 주는 게 아니라 1.3% 계산해서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는 뭐 쉽게 계산하면 1%로 계산하면 10억이죠. 10억까지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서 세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간이사업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적용 기준이 1억 800만 원 미만이니까, 어떻게 보면 1억 800 간이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받는 부분에 전액의 부가세 감면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계산하면 아까 우리 매출세액에서 부가세율이 1.5%였잖아요. 1.5%에서 매입을 0.5% 공제를 하고요. 그러면 1%를 내게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세 감면이 1.3%잖아요. 그러면 0.3% 환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무조건 환급을 해주지는 않아요. 환급도
한도가 있거든요.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1.3% 하니까 12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20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초과해 있는 금액은 삭제해서 납부가 빵이에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 부분이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또 환급은 없는 거잖아요. 감면을 해서 환급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납부해야 되는 음, 거를 제로까지는 감면을 해주지만 초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감면을 해주지 않아요. 그럼 그래서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을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네네. 부가세 부분은 뭐 거의 납부가 없거나 혹시나 또 신용카드 매출이 전액이 아니라 뭐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혹시나 뭐 어떻게 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신용카드가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가 현금이 되면 감면을 적게 받으니까 납부를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납부하는 금액은 되게 미미하고 금액이 작아서 부가세 부분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간이사업자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그 기준이 일반 사업자랑 다르게 공급가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계산을 하니까 사업주들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소득세 계산할 때 부가세를 공제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예를 들어서 1년에 8천만 원의 매출이 나왔어요. 8천만 원 매출 나왔는데 뭐 부가세를 뭐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100만 원을 1년 동안 냈다. 그러면 나의 소득으로 잡히는 게 이 8천에서 100만 원을 공제하고 7,900만 원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뭐 비용 계산할 거 차감하고 뭐 해서 이제 소득 금액이 잡히게 되고 여기에 소득세율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복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8천만 원에서 100만 원을 부가세를 냈다 하고 나서 7,900에서 그 매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건가요, 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 하시는 분들이 매입을 안 잡아도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받아두시는 게 우선은 더 유리하겠네요. 매입을 받아주는 게 일단은 유리를 하고요. 맞아요. 그 매입에 있어서 나중에 매입을 반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 공제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빼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받아놓고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 게 낫지. 아예 받지 않으면 그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데는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간이가세자는 이제 소득세율 계산하는 법도 조금 달라요. 뭐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이렇게 해서 업종 평균 퍼센테이지로 그냥 일괄적으로 매출액이 뭐 1억이면 1억에 몇 퍼센트 그냥 일괄적으로 때려서 그 금액에 소득세를 내세요 할 수도 있고 이 금액이 뭐 나는 불리하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있는 그대로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를 하고 차익을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나중에 소득세를 낼 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부가가치세가 훨씬 더 그러면은 심플한 거네요. 소득세는 더 신경 쓸 게 많은데요. 네네. 부가세는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매출 부가세랑 부가세를 빼서 납부를 하면 된다. 근데 세금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부가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에도 대표님 도와주실 거죠? 네,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기장을 맡겼는데 이렇게 네, 세무 기장을 맡기지 않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인 네. 사업자들도 혹시 기장을 맡기지 않고 셀프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네네, 충분히 신고 가능하게 홈택스 전산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세무 대행을 맡기지 않고 셀프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전산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주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전산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세무 지식, 뭐 세무 공부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셀프로 만약에 신고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네, 셀프 신고를 하실 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 판매하면서 생기는 매출 내역이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가 끼어 있다 보니까 국세청으로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관이 되지 않아요. 중간에 보면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고 쿠팡이나 네이버나 뭐 11번가나 회사마다 정산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게 정확하게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매출 내역을 대표님들이 각자 그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양식을 토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6개월치를. 먼저 이걸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매입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내역을 다시 출력을 하셔서 카드 명세서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린 마켓별 이제 매출 내역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쿠팡을 예로 드릴게요. 쿠팡을 보시면 요 정산에서 부가세 신고 내역에 들어가시면 6개월 동안의 매출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 부분을 6개월치를 정리를 해 놓으셔요. 그리고 로켓크로스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로켓크로스도 똑같이 나오니까 똑같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농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을 또 해 놓으셔야 되는데, 여기 상세 다운로드를 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열을 필터를 적용을 하시고, 이 과세 부분에 텍스랑 프리가 되어 있는데, 텍스 부분은 과세, 프리는 면세, 이렇게 정렬을 하셔서 이 합계 금액을 합산을 하셔서 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시는데,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을 하셔서 이렇게 이런 엑셀 양식에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 양식은 따로 대표님께서 만드시는 건가요? 네, 요거는 제가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양식인데, 이 양식을 시청자분들한테 제공해 드릴게요. 네. 넣으시면 됩니다. 이 양식이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운 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냥 다 합산을 해서 나오는 식이라서, 여기 뭐 추가로 여기 빠져 있는 뭐 마켓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세만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신용 체크카드별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여기 정리된 것을 아까 엑셀에 넣어 주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팔고 있다면 그것은 다운로드 받아서 정리해서 엑셀에 넣어 주셔라 라는 네, 거고, 네. 윙과 그리고 그로스를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윙에서 체크해서 한 번 더 넣어 주시고, 그로스 부분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그로스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6개월치의 매출을 다 정리를 하면 여기 이제 합계가 나오거든요. 6개월 합계. 그 다음에 여기 과세, 면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저도 사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제 면세 매출도 있어 가지고 도 받아서 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작업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행을 하는 거네요. 근데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대행을 하는 업종이 주로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이제 주 고객이다 보니까 쇼핑몰 해본 세무사들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핑몰 전문 세무사에 대행을 맡겨도 그쪽으로 맡겨야 된다는 부분이, 세무사에서 이 매출 내역을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도 지금 이렇게 플랫폼에서 매출을 조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아이디를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매출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분들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런 자료를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그러면 조금 대행을 맡길 때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하지 않나. 그러면 마켓별 매출 내역은 대표님이 주시는 시트에 잘만 정리해 놓으면은 정말 쉽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매입 내역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매입 내역은 이제 다음 보시면, 주로 우리가 구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대부분 카드를 쓰시잖아요. 네. 카드를 쓰시면 그 카드 내역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먼저 등록을 해 놓으시면 내가 썼는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로 다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미리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부가세를 신고하든지 소득세를 신고하든지 그때 쉽게 반영이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 카드를 썼다. 그러면 그 카드 쓴 내역을 대표님들이 수기로 정리를 해서 다 하셔야 돼요. 신고를. 합산을 다 해야 되고, 부가세 공제 부분을 따로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 강사분들이 쇼핑몰 강의할 때 제일 처음 이제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이 부분을 하라고 언급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입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걸 하지 않으면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미 가세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가세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를 먼저 등록을 해 놔야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도 소득세 신고할 때도 이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좀 빠르게 볼 수 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지고 계신 카드 중에 나는 이 카드를 사업용으로 쓸 거야 라고 하나 정하셔서 그 카드를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에 그 카드를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뭐 애들 학원비를 결제를 했다든지 병원비를 결제를 했다든지 혹은 뭐 키즈 카페에 가서 썼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국세청에 같이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뭐 나중에 세금 처리할 때 이제 불공제를 처리해서 되겠지만 굳이 그런 내용을 써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그 카드는 사업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만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가세 신고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카드 명세서를 카드사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홈택스 상에 넘어와 있는 카드 내역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내역들이 뭐냐면 도매 사이트에서 뭐 물품을 구매한 내역인데 지금 보시면 도매 사이트가 어딘지 사이트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중간에 이제 피지사라고 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껴서 대행 업체 이름이 나와서 이런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이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바뀐 게 이 부분이 원래는 자동으로 공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본 디폴트 값이 불공제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니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공제를 변경을 해라라고 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가맹점 이름만 봐서는 대표님들을 자기 거라도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서 뭘 샀는지. 분명히 이거는 주문이 들어와서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했는데 가맹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진짜 내가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을 한 건지 혹은 카페 같은 경우도 카페에서 결제를 해도 지금 이렇게 나오는 카페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서 결제를 하면 피지사 이름이 나오고 공급가액만 나오기 때문에 커피를 마신 건지 물건을 구매를 한 건지 구분을 할 수 없어서 신용카드 내역을 다운받으시면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이 부분이 가맹점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매국이면 소스 페이먼트 해서 도매국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이제 건별로 이거는 매입이다, 이거는 뭐 일반 저거 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신 거다, 식대다 이런 걸 구분을 해주셔야 나중에 요비에서 이 부분을 부가세 이제 매입으로 공제 처리를 할 때 이 부분을 공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카드 명세서를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부가세 신고 전에 미리 해놓을 거야 하시면 월별로 줘야 하셔가지고 미리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 변경을 해놓으시면 이 부분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미리 음.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으로 하셔야 될 게 명세서에서 명세서의 그 가맹점 그러니까 구매처를 구분을 다 하셨다면 거기에서 이제 매입했는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하셔야 될 게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요 신용카드 매입 사용 내역 공제 확인 변경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좀 전에 봤던 화면이죠. 여기에서 네. 이제 토스 페이먼트가 예를 들어서 도매국이야. 그러면 여기 체크하셔서 이 부분을 공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자료에 반영이 되고 불공제 같은 경우는 도매국이 아니라 나 뭐 개인적으로 뭐 식당이야. 식대 같은 경우는 식대는 부가세 감면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불공제를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부분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돼요. 세금 계산서 받는 부분은 따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세금 계산서는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홈택스에. 그거는 뭐 딜레이도 없고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바로 우리 쪽에서 확인도 가능하고 자동으로 또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게 되면 다 뜨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매출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업자만 내놓고서 매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출이 없는 분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신고 불성실이라고 해서 가산세 같은 거 보면 매출이 빵이라도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 신고는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 신고는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러 들어가면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무실적 신고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 매출이나 매입이 아예 없으면은 한 건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한 네. 건이라도 없어도 빵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서 신고는 해야 된다라는 말이네요. 아니, 매출이 네네.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낸다. 매출 아, 매입이 아예 없을 때 이제 무실적 신고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에 매입이 없다 그러면 매출 신고를 하셔야 될 거고,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으면 또 매입 부분을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아예 없다, 매입 매출이 아예 없고 그냥 사업자만 내놓은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돼요. 부가세 신고는 15일부터 열리죠, 대표님. 네네. 15일부터 열리는 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자료가 15일까지가 이제 신용카드 매입 자료가 15일까지 홈택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15일 이후로 신고를 할 수. 그 일반 과세자분들은 지금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부분들 해놓는 것과 그리고 신용카드 구매를 했던 내역들을 공세서를 다운받아서 그게 정말 도매국인지 아니면 내가 커피 사 먹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고, 이게 일반 사업자인데 내가 신용카드를 등록을 안 해놨다, 이런 분들은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노가다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그 신용카드 매입 공제, 불공제 선택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산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을 안 해놓으면 그 내역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수기로 이제 매입 공제, 불공제 여부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합산을 또 따로 또 해놓으셔야 되고,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수기로도 올릴 수가 있나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어차피 합산 금액을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렇게 구분을 해도 나중에 신고할 때 보면 한 칸에 다 들어가요. 합계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 합계를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6개월치니까는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6개월치 뭐 한 달에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이 건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차라리 대행을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정리를 해보자면, 네. 1차적으로 나의 그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그 부가세 부분,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그 부가세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지금 대표님이 주시는 그 엑셀 자료에다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꼼꼼히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놓는 거. 네. 그리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빠르게 하시고, 등록이 네. 되어 있다면 그 신용카드 내역서 부분에서 정말 이게 사업적으로 쓴 건지 안 쓴 건지 공제 내역과 불공제 내역들을 체크해 놓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 되신 분들은 그 내역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실 이게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랑 서서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어쨌든 그 금액의 합산 금액들을 만들어 놓는 거. 합산 금액이 사실은 나중에 이게 진짜로 너가 다 사용한 거야 라고 해서 증빙이 되어야 되니까, 결론은 내가 정말 생활비로 뭐 마트에서 산 거나 이런 것들은 다 빼시는 게 좋고, 온리 나의 만약에 도매국이든 도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것들만 모아 놓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15일 날 그게 다 국세청에서 이제 자료가 넘어오는 것들이 되면 바로 신고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도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 등록 이전에 썼던 부분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음 부가세 신고 때 지금 오늘 이후로 등록하신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또 빠르게 해야 됐네요. 지금 7월 10일인데 7월 네. 1일부터 10일까지 한 거는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꼭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신용카드 부분인데요.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카드 유효기간이 있죠. 네. 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혹시나 카드를 분실을 해서 재발급받게 되면 그 부분도 다시 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이제 15일 이후에 대표님께서 빠르게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시기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면세와 과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과세와 면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공산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물품이 거의 과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라리 면세를 구분하는 게 더 빠른데, 면세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인산물, 농되지 않은 원물이죠. 원물을 유통해서 판매하는 게 이제 면세라고 생각합니다. 상에서 이것도 내가 면세를 팔고 있지만 면세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 시스템상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면세 체크를 잘
해주셔야지만 를 구분할 수가 있다. 그쵸? 사입을 하시는 분들과 이제 위탁하시는 분들도 다르게 해야 되나요? 위탁과 사입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다르지는 않고요. 이 자료를 이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위탁과 사입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자를 폐업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폐업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폐업을 하면 부가세 신고 기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7월 달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거를 신고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분에 대한 것을 8월 25일까지 신고를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가미 과세자였을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어서 내년 1월인데, 만약에 오늘 폐업했다라고 하면은 1월 달부터 7월 이제 10일, 9일까지에 된 것들을 다음 달 8월 달에는 신고를 마쳐야지만 이제 문제가 없다. 안 네. 그러면 신고를 안 하면은 이제 가산세, 네. 불성실 가산세, 세금이 되게 무섭네요. 불성실 가산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해야 될 금액을 1할로 계산을 해서 가산세를 또 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걸리더라도 빨리 걸리는 게 가산세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 있긴 하죠. 대표님, 그러면 내가 세무사한테 대행을 맡기는 것과 취업했을 때 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장점은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 감면이라고 해서 10,000원 정도 감면을 해줘요. 10,000원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한 번은 대행을 나중에 맡기시더라도 한 번을 해보면 이제 이 프로세스를 내가 알고 대행을 맡기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서 사무실에서 뭐 이 자료 주세요 해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 오늘 쭉 들으니까 사실은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굳이 대행을 맡기지 않아도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의 규모까지 좀 셀프로 진행하고 이럴 때는 대행을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부가세 신고 기준을 뭐 셀프로 하는 거를 금액으로 얼마까지는 셀프로 하고 얼마 이상은 뭐 대행을 맡겨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금액 기준은 조금 어렵고, 예를 들어서 셀프로 처리하기에 건수가 너무 많다든지 매입 자료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소싱을 해서 다른 데 치중을 하는 게 수익적으로 낫다. 그러면 대행을 맡기시는 게 낫고, 아니면 충분히 뭐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셀프로 하시는 게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실무를 볼 때 매출 100억까지는 제가 셀프로 와, 했고, 네, 매출 100억 신고하는데 1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은 안 해봐서 대행을 맡기는 거지. 온라인 셀러분들은 매출이나 매입에 대한 것들이 100%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셀프로 하셔도 충분히 진짜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시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부가가치세는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인데 혹시 그 부가가치세도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부가세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가 발생한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서 받아서 어떻게 보면 대납을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절세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맞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 10만 원의 부가세를 받아서 매입 공제 부분 빼고 차액을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셀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할 때 꼭 이런 점은 주의하셔라 라는 점이 있나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신용카드 매입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네. 부분이 이제 하다가 이게 공제, 불공제를 체크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 이 부분은 본인이 알기에도 이건 불공제인데 자꾸 공제로 바꾸고 싶은 거죠. 비용을 넣어서 세금을 줄여 마음이 생기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자로 신고하죠. 내가 신고를 잘못한 걸 국세청은 이미 알고. 그래서 이 공제, 불공제 선택을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공제를 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부분은 불공제인데 공제로 한 건 이런 하지만 또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병원, 네. 약국 이거는 무조건 안 되고 또 안 되는 항목들이 있나요? 네네, 불공제 업종으로 아예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대표자는 밥도 안 먹어야 되냐 이런 부분이긴 한데 대표자의 식대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할 때 불공제로 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 도로비, 그 다음에 금융 비용 이런 부분은 또 불공제가 되기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공제 불공제 그러면 사업자분들 밥값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거 하는 것들도 다 불공제로 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아, 이미 디폴트 값에 불공제로 되어 여기 보시면 선택 불공제 업종과 당연 불공제 업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당연 불공제 업종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요. 어떤 업종은 음. 당연 불공제고 어떤 업종은 선택 불공제인데 선택 불공제란 말은 사업체마다 어떤 회사는 이 부분이 공제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회사는 불공제로 선택해야 하는 이제 그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구분을 해라라는 그런 업종이고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이 부분은 불공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선택 불공제라고 되어 있죠. 당연 불공제는 아예 변경이 안 돼요. 아예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 불공제 업종으로 이게 선택 불공제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사업과 관련된 것만 공제로 변경하시면 너무 꿀팁 감사합니다. 아, 진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어요.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초보 셀러분들에게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부탁.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갓 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라든지 갓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혹은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자기 맡은 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내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순간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쇼핑몰을 했으니까 소식만 해서 물건만 잘 팔면 돼. 뭐 세금 근로복지법 그다음에 뭐 이런 관련 법규를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찾아보면 이미 늦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나중에 여건이 안 돼서 대행을 맡기시더라도 이 기초적인 세무 지식과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하실 때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관련 법규 한 뭐 세네 가지 정도의 관련 법규를 사전에 숙지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초를 공부를 해 놓으셔서 대행을 맡기실 때 예를 들어서 세무 대행을 맡기시면 세무사랑 대화가 가능할 수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그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셀러라면, 그리고 7월 25일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일반 사업자 분들이시라면 셀프 신고하기 전 그런 준비 단계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께서 직접 셀프 신고하는 법도 같이 홈택스를 보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진짜 대표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혼자서 셀프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외에도 혼자서 만약에 셀프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셀프로 준비하시기 전에 잘 준비해 놓으시고 그다음 다음 시간에 셀프로 신고하는 것들 보고서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좀 웃어주세요, 대표님.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금 다음 주에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